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17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 공방 속에 중동 곳곳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하르그성 공습에 대응해 공격했던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가 이틀 만에 두 번째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중동 현재가 있는 YTN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요르단 암만입니다. 네, 푸자이라 항구 피격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항구가 또다시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항구의 원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이 화재 진화 작업을 하고 있고 피해 상황도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푸자이라 항구는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원유 석유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핵심 통로로 미국의 하르그섬 공습 이후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습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분 전쯤인 이곳 시간으로 오전 11시에도 이곳 암만에 공습 경보가 울려서 공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오늘 새벽부터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의 움직임부터 먼저 전해드리면은 테헤란에서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 정권 기반 시설들을 또다시 타격했습니다. 테헤란 시내에서는 큰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고 국내선 허브 공항인 메흐라바드 공항도 검은 연기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탄도미사일과 방공망 관련 시설들을 겨냥한 작전을 펼쳐 지난 24시간 동안 200개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피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아직 이란에 수천 개의 목표물이 남아있다며 최소 3주간 대규모 공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까지 이란에서 1,700개 이상의 군사 자산을 타격했고 이란 방공 시스템 100여 개를 파괴해서 이란 영공 대부분에서 제공권을 장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동 곳곳에서는 미국 시설들과 민간 시설이 계속 이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동 곳곳에서 이란과 친이란 무장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오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아랍에미리트 당국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앞서 새벽에는 두바이 국제공항 인근에서 드론 공격으로 연료 탱크 화재가 발생해 항공편 운항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라크 당국은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미 대사관 주변과 바그다드 북부의 발라드 공군 기지 근처에서 드론 공격에 대응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자정 이후 현재까지만 60개 이상의 드론을 격추하거나 무력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개전 이후 지금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물을 향해 총 700기의 미사일 그리고 3,600대의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협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장기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걸프국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 서부의 무인기 부대 타격 영상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실시간 정보를 통해 이란의 무인기 부대를 급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공격을 받은 뒤 이란 군인 10여 명이 건물에서 뛰쳐나와 도주하는 모습도 담겼는데 이스라엘은 몇 초 만에 정밀 타격으로 그들을 사살해 임무를 완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부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러시아로 비밀리에 이송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란 당국은 즉각 부인하고 나섰지만 모스타바의 신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염혜용 기자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쿠웨이트 일간지 알 자리다는 모즈타바가 러시아 군용기를 이용해 극비리에 모스크바로 이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이송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직접적인 제안으로 성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보안과 정밀 치료를 약속했습니다. 알 자리다는 위치 노출을 우려한 보안상의 이유가 이번 러시아 행의 핵심 결정 요인이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모즈타바가 현재 모스크바 외곽 대통령 관전의 사설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뒤 치료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모스타바는 지난 2월 28일 테헤란 공습 당시 부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고 이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서방 매체들은 부상 정도가 심각해 혼수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모스타바가 다리와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안면 부위가 훼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합니다.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new supreme leader. He sent his message yesterday, and he will perform his duties. He is performing his dutie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그럼에도 모스타바가 직접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고 국영방송 아나운서가 성명을 대독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의구심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و در مورد گشودن دیگر جبهه‌های آسیب‌پذیر دشمن فعالسازی آن در صورت استمرار وضع جنگی و بنابر رعایت مصالح صورت خواهد گرفت.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실제 신변 상태는 앞으로 국제 정세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동맹들이 군함을 보내지 않을 경우 매우 나쁜 미래가 올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중국을 향해서도 2주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중국도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 90%를 얻고 있다며 중국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선 이달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2주는 긴 시간이고 연기될 수도 있다며 중국이 참여 의사를 내놓지 않으면 회담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맹 국가에겐 더 노골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혜택을 누리는 국가들이 미국을 돕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겨냥해서는 응답이 없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 나토 미래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모두 7개 나라의 협조를 요청했다며 동참 여부를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Whether we get support or not, but I can say this when I said it to them, we will remember. 이와 관련해 미국은 단순한 선박 호위 수준을 넘어선 군사 지원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해안을 따라 활동하는 악당을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을 원한다며 특수부대 지원도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선박을 호위하기 위한 연합체를 구성하는 데 각국과 합의하고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6일 미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호위를 위한 연합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호위 작전을 교전 행위가 끝나기 전에 시작할지 아니면 이후에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공언했지만 이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단순한 해상 호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 속에 미 해병대가 직접 이란 본토에 상륙해 해안을 장악하는 고강도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세계 에너지의 동맥 호르무즈 해협이 거대한 화약고로 변했습니다. 미군 항공모함들이 해협 입구를 압박하고 있지만 민간 유조선의 통행은 여전히 멈춰서 있습니다. Mr. President, when will the Navy start escorting tankers through the Straits of Hormuz?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을 보였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는 훨씬 신중합니다. 해상 호위만으론 이란 내륙에서 쏟아지는 지대함 미사일과 자폭 드론의 파상 공격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미군이 직접 이란 남부 연안을 장악해 완충지대를 만드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엔 이란 내부의 민족적 갈등을 활용하는 전략도 거론됩니다. There will have to be a ground element, and I could see that there are various options how this could play out. There are ethnic insurgencies in the periphery of Iran. 이런 내부 분열을 틈타 미 해병대가 험준한 남부 해안에 상륙해 미사일 거점을 타격한다는 구상입니다. 사실상 전면전을 의미합니다. 수천 명의 지상군 투입과 수개월의 장기 작전, 그리고 하루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작전 수위가 전면 침공 수준으로 격상되면 이미 미국으로부터 군함 파견을 요청받은 우리 정부의 대응도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단순 호위를 넘어 자칫 대규모 지상전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인명 손실과 경제적 후폭풍에 대한 우려로 국제사회와 동맹국들의 고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장중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1,497.5원을 기록했는데요. 전쟁 장기화 우려에 외환시장 불안감이 현재 고조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넘어섰던 원달러 환율은 1,501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넘긴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약 17년 만입니다. 환율은 유가가 소폭 내리면서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해 1,49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하다가 1,497.5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도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환율이 솟구친 직접적인 계기는 주말 사이 다시 커진 확전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 인프라가 집중된 하르그 섬을 폭격하고 이란이 보복 공격을 예고하는 등 유가 상승,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유가 상승이 국내 실물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과 전반적인 위험 회피 심리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진 셈입니다. 이달 들어 원화 통화 가치 변동률은 마이너스 3.84%로 다른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 크게 하락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뚜렷해졌다고 해도 원화 약세가 유독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불안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 원화가 그 본연에 가지고 있던 고유의 특성, 리스크 벤치마크뿐만 아니라 그런 심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통화라는 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국내 주식을 13조 원 넘게 순매도한 점도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운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넘은 상태로 계속 머물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는 출렁였지만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 출발한 뒤 하락 전환과 반등을 반복하다가 개인 기관의 순매수 덕에 5,500대를 회복하며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운항이 사실상 멈춰서자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까지 급등하면서 중동으로 수출하던 우리 기업들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손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신항 터미널에 수출품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갑니다. 하지만 중동으로 향하는 일부 수출품은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발이 묶였습니다. 페르시아만 연한 주요 항만 24곳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는 7곳만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해협 안쪽 항만은 사실상 운항이 멈춘 상태고 일부 대체 항로도 군사 공격을 받는 등 바닷길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정세가 악화하면서 해상 운임도 치솟았습니다. 중동 노선 컨테이너선의 운임은 40% 급등해 처음으로 미주 노선 운임을 넘어섰고 국내 1위 해운사 HMM은 안전을 이유로 중동행 컨테이너선 신규 예약을 아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물류비 급등을 꼽았습니다. 코트라가 중동 사태와 관련해 기업들을 상담한 결과 물류비 상승 피해와 지원 요청이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항로를 우회할 경우 추가 운임이 붙고 기존 항로가 막히면서 반송 비용과 창고료, 해상 보험료도 크게 오른 탓입니다. 전쟁 여파로 바이어와 연락이 끊기거나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사례도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수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해 지역 역시 주요 선사들이 서비스를 보류한 상황이어서 대체 항로 발굴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부는 80억 원 규모의 수출 지원 바우처를 공급하고 대체 수출로 발굴에도 나섰지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수출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손우정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데 정유사 공급 가격 인하가 주유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며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자영 알뜰 주유소를 방문해 주유소 소비자 가격 동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면 이전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유소 탱크를 채우는 만큼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며 주유소 소비자 가격이 더 안정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네,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 상황,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도 앞서 계속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 7개 나라의 연합 구성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5개 나라에다가 2개의 나라를 더 첨가해서 7개 나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벌인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둘이서만 책임을 질 게 아니라 세계 전체가 이란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동맹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지금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 건데, 이것은 결국 자신들의 이 공격이 정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입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트럼프가 이걸 공격을 할 때 도대체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이 정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이건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좀 더 이렇게 희석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예, 뭐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압박 수위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애초에는 이제 5개국이었는데 이게 7개국까지 늘어난 겁니다. 왜 늘어났을까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인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호르무즈 해협 봉쇄해야 되는 세계 각국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잖아요. 비난이 엄청 쇄도하고 있으니까 이 비난을 혼자 감수하지 않겠다. 동맹국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란을 공동어 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지금 상황을 전환을 시키는 단계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친한 국가, 친미 국가들 얘기하지 않겠어요. 비이슬람국 중에서 예를 들면 뭐 호주 같은데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그 미국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감히 노 할 나라가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서로 눈치 보는, 이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특히 비산유국, 우리같이나 일본 같은 게 곤혹스럽죠. 소고기한번을 안 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 이상을 거기서 가져와야 되는데 예. 이건 경제가 흔들흔들하는데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미국과 동맹국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걸 요구할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합리적인 이런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택받은 나라 다 7나라들은 오히려 미국의 눈치를 보냐고 조용히 있는데 이 군함을 보내라고 하는 이 소리를 강하게 반발하는 게 걸프 산유국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차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걸프 산유국들인데 걸프 산유국의 방공망을 하나도 안 해주면서 네. 지금 석유를 사가고 있는 나라들만 참가를 해서 석유 실현화를 국리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인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가 계속 뭐 시험삼아 몇 번 더 재미삼아 몇 번 더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게 유가가 오르면 우리는 돈 번다. 왜 우리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리고 여기 지킬 이유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많이 여기를 통해서 많이 사가는 니네들이 지켜라.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산유국들은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불안감이 높아져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도 하지만 네. 이제 각 나라의 그 군함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참여를 해서 여기 모이게 되면 이 앞바다는 진짜 불바다 될 거 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나라의 안전이나 경제가 지금도 엉망인데 자기들도 지금 체제 보호가 위험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미 간 뭐 이렇게 긴밀히 연락 중이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면서 미국과 좀 충분히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거든요. 즉답은 안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명분상으로 보면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뭐 미국의 힘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좀 시간을 좀 두고 이제 주의를 관찰하는 건데 네. 일단 일본이 우선적으로 압박을 받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와 회담이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본이 이제 어떤 식의 결정을 하는지를 보고 우리도 이제 참전을 할 때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상선을 호위만 한다 뭐 예.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이제 트럼프가 용인을 하겠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일에 어쩔 수가 없어서 참전을 하게 된다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 전쟁이 장기화로 가는 게 확실해지고 우리 군함을 보내는 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관세 면제라든지 무슨 국방비 증액하는 것을 조금 줄인다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화 봉쇄될 때 원유와 가스를 미국이 확실하게 보장해줘야 들어간다는 것을 꼭 받아내야 됩니다. 그 전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측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워낙 트럼프의 발언이 중구난방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아랍국에서 지금 이 미국을 못 믿는 이유가 트럼프 말 다르고 국무부 다르고 그다음 국방부도 다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냐 하면서 강하게 불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여기에 대규모 공습을 하겠다고 공언을 해놨으니까 그 공습 후에 이란의 전국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은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가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다 신중론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결과적으로 여기에 좀 참전을 하게 될 국가들이 어디 있을까요? 제일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면 아무래도 영국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거기도 아주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고 사실상 영국이나 프랑스는 영국 같은 게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나 보여주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 네. 같은 경우는 결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노골적으로 가겠다 한 나라는 없고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 눈치 보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일본이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하고 이 입장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SNS를 통해서 그런 걸 얘기한다는 건 참 이거 웃기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은 이거 공식적인 외교문서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올 때까지 수기를 해서 과연 국익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우리는 진짜 국익이 일본이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판단하고 우리가 먼저 결정했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들 프리패스잖아요. 사실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좀 나섰으면 좋겠다 하는 속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란하고 굉장히 교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란도 정말 어려울 때는 내 편이 되는 정말 이 국가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나 인도 이런 국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중국하고도 지금 등을 돌리려고 해요.
뭐 정상회담 하느니 안 하느니 연기될 수 있다는 이거는 진짜 적반하장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하면은 다 어떻게 이 센스를 취할지 모르죠. 지금 중국이 편인지 누가 편인지 미국 편인지 지금 중구난방. 그럴 때 우리는 신중하게 수기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주도한 것도 아닌데 왜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 지금 국회 동의 없으면 절대로 하지 마라. 지금 데모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우리의 의도를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각국이 지금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대서양 동맹 나토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나토가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나토의 개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장기적으로 봉쇄가 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갈 확률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토는 되도록이면 그 이란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기본 논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포괄적인 핵 협상도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하다가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일기 때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유럽은 지리적으로 가깝거든요. 만약에 저 이란이 무너져 있어서 대규모 난민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그 시리아가 무너질 때도 이미 유럽은 경험했거든요. 수백만 명이 지금 유럽으로 몰려들어가고 굉장히 곤혹을 치렀는데 이란은 그거보다도 인구가 몇 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 보나마나 다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가면 유럽도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도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유럽으로서도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를 어떻게 이렇게 좀 보게 되면은 나토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가다 한 번씩 이렇게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뭐 나토가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암울한 미래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나토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그때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나토가 처음부터 그냥 바로 긍정적으로 대답할 것 같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엄포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나 좀 보자라고 하는데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참전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동지중해를 경비하는데 우선적으로 하겠다 하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토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들이는 것이 트럼프의 어떤 우선적인 순위이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만만치 않으니까 이 압박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도 군함 파견 요구를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은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이게 우선이다라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뭐 거절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거절한 걸 봐야지. 중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함정들 다 무사 통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끌어들여 가지고 그거는 조금 전에 좀 언급했지만은 속내는 너희들 앞장서서 좀 중재를 하든지 이란을 말리든지 빨리 전쟁 끝나게 하는 방안을 좀 얘기해줘라 이런 속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전쟁 일으킨 것도 아니고 조용한데 파문을 일으키는 미국이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세계 경제를 들썩들썩하게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하잖아요. 뭐 이란도 중국에 파는 석유가 80%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가만히 있어도 큰 불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꾸 끌고 들어가니까 이거 지금 무슨 무언짓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의아심을 굉장히 나타내고 있죠. 얘기를 안 하는 거. 일단 거부한 거죠. 거부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을 좀 설득을 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중국까지도 이제 등을 돌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나. 그리고 뭐 자기가 뭐 일비 샌딩 하면서 5개국을 찍었는데 보낼 것이다. 누가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제 이 5개국 안에 중국이 포함됐을 때도 중국이 들어갔다고 약간 좀 저도 의아했는데 근데 사실 뭐 중국이 이렇게 반대할 거라는 사실을 트럼프 행정부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더 나갑니다. 만약에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미중 정상회담도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엄포를 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뭘 원하는지 이제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누가 손해 날까요? 지금 중국은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고 지금은 뭐 미국을 반대 등 돌리는 나라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중국은 오히려 호의적으로 접근하는 나라가 늘어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태평양에서도 미중 패권이 계속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하나의
제스처고 내 편이 좀 되어달라. 내가 어렵다 이런 걸 얘기를 노골적으로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중국까지 이렇게 자기의 우호적으로 하는데 우리 우방국들은 뭐하냐 이렇게 하는 또 캠페인을 벌이는 것 같고 다목적 워딩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동맹국이 기뢰 제거선을 더 많이 보내야 한다고도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연합 동맹 전선이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싸우고 미국은 뭐 그럼 뒤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뭔가 한 발을 빼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네, 그러니까 예. 지금 이런 그 제안이 나왔을 때 다들 하는 말이 그러면 자기네 군대부터 먼저 집어넣고 뒤에서 다른 동맹들이 후원하는 걸로 해야지 동맹 먼저 들어가라 하고 자기네 군대는 아직 안 들어갔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에너지 장관이 얘기할 때도 이렇게 우방국들이 참여해 주는 것이 논리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시작한 거 언제 협의도 안 해봤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미국 둘이서 한 거예요. 그럼 둘이서 책임을 져야지. 지금 고통은 미국과 이스라엘도 물론 고통을 좀 받지만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지금 남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당사자국인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닌 뭐 다른 나라 국가들의 함정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게 되면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는 좀 상황이 좀 괜찮아지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란은 선별적으로 통과를 시켜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런 나라들은 지금 통과를 시켜주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놨거든요. 즉 그 소위 미국이 얘기하는 그 우방국들의 분열을 유도하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도 인도 배가 지나갔고 중국은 뭐 옛날부터 지나갔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점점 더 그것을 확대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전략도 전 세계를 적으로 돌려 세우면 자기네들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일부만 대표적인 친미 국가 몇 개만 선별해서 아마 통과를 안 시켜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호위라든지 뭐 안전을 명분으로 잡고 동맹국들을 결국 전쟁에 동원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제 정세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국제 정세는 지금 경제에서부터 안보까지 지금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걸프 산유국들도 지금 당장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 걸프 산유국은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처럼의 번영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중동 국가 안에서도 가장 안전한 나라들이 이 걸프 산유국들이었었거든요. 카타르, UAE 뭐 이런 데였었는데 이 나라들은 최근에 그 2030 계획이라고 해서 석유 이후를 대비해서 국가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우디의 네옴시티 건설이나 이런 게 다 그거의 일환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이 지역이 불안해지면 당장 두바이 같은 데 관광객 다 끊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관광 무너지고 그다음에 금융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관광과 금융으로 번성하던 도시가 그걸로 무너지게 되면 결국 경제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이걸 근본적부터 바꿔야 되다 보니까 긴장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미국한테 불만을 안 터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뭐 지상군을 투입해서라도 이쪽 부근을 좀 영토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지상군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르그 섬이나 아니면 그 호르무즈를 통과할 때 그 조그만 섬이 3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부 무사 섬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이란 군대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폭격도 했지만 이제 그런 데는 혹시 모르겠는데 나머지 그 본토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본토를 들어가는 것은 그 산맥이 그 해발 3,000m짜리예요. 그리고 이 길이가 1,500km짜리. 그렇다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인근은요? 호르무즈를 벗어나서 인도양 쪽에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테헤란 북쪽까지 가려면 수천 킬로미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미군이 이제 그렇게까지 지상군을 투입해서라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어떤 지형을 확보를 하는 것이 어떤 전략으로 비춰지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한다는 이유는 배들의 통행을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안전이 확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워낙 좁아요.
그러니까 보통 34km라고 얘기하지만 대형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는 거는 불과 10km밖에 안 된답니다. 그게 또 대부분의 이란 영토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군이 없어도 육지 저 멀리서 드론이나 뭐 이런 것만 띄워도 위협이 얼마든지 되거든요. 그럼 뭐 보험료 올라가고 뭐 해갖고 수송비가 엄청 뛰기 때문에 지금 네. 현재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효성 있는 방법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예. 희생만 따를 겁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동맹국이기도 하고 사실상 군함 파견을 요청받은 상황인데 일단은 신중한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파견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청해부대 파견이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하나 샘플이 돼 있는데 2020년도에 우리가 청해부대 작전을 확장하겠다. 그거는 정말 최소한의 협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 우리가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가 이란하고 원유도 좀 사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란하고 관계는 없지만은 대부분의 원유가 그리 통해서 나오니까 이란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거기에 이제 지상군을 미국이 투입한다 그러면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거대 상륙작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거가 되면은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해야죠. 우리가 과연 우리가 중동 국가들하고 적대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실익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아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비준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비준을 받아야죠. 우리 한미 동맹이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건 태평양 지역에서 한 국가가 공격을 받을 때 이런 때는 우리가 자동 개입하는데 지금 거기는 중동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네. 우리 조약하고도 어긋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이런 때는 다 국회 비준을 받았어요. 받고 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 없이는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국민적인 여론은 왜 우리가 명분 없이 가느냐. 전쟁이랑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명분도 아니고 실리도 전혀 없다. 왜 그걸 우리가 고귀한 병사들을 희생시키느냐. 그다음에 거기 가려면은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미사일 부대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특히 해안 부대는 많아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함정도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다음에 거기 가려면 미사일 방어 능력이 출중한 이런 함정들을 전투함 보내야 되는데 그 정도면 뭐 이지스 구축함 이 정도 되는데 그거 한 척에 막 1조 5천억씩 그래요. 이런 고가의 함정을 투입해가지고 상선을 그것도 몇 척씩 가야 돼요. 원래 호송 작전하면은 둘러싸야 돼요. 둘러싸야 되는데 둘러쌀 정도의 해협이 넓지가 않아요. 좁아요. 그리고 모든 그 거리가 이란의 미사일 사진권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벌집에 들어가는 벌집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 힘들죠. 그래서 최소한의 뭐 우리는 지원을 하는 임무, 뭐 인도적인 지원 이런 걸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전투 임무에 들어갔다면은 저지간 이 교전 상태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 적대국으로. 그런 것들을 신중히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언급을 또 해주셨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미일 정상회담이 현재 시각 19일, 그러니까 3일 뒤에 열려서 더 고민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떨까요? 일본이 이 요청을 좀 받아들일까요? 일본은 뭐 일단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한다 뭐 이런 건데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뭐 소해 작전에 필요한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헬기와 그 배인데 그 능력이 미국 다음으로 좋은 데가 일본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한테 그런 것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작전을 하려면 전쟁이 끝나야 된답니다. 전쟁이 끝나야 비로소 그 가는 거지 그 전쟁 중에는 할 수가 없답니다. 그 배들을 보호할 수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과연 어떤 정책을 쓸런지, 그러니까 뭐 전쟁 끝나면 해주겠다, 뭐 이런 거는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해라 그러면 아마 일본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일본도 뭐 그렇게 곤혹스러운 입장이고 그렇다면은 뭐 이런저런 어떤 모종의 이유로 어떤 참전을 거부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뭐 국회 비준을 이유로 만약에 참전을 거부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괜찮아지는 겁니까?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뭐 지금 트럼프는 뭐 당장 뭐 관세 폭탄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얼마든지 할 사람이죠. 워낙 예측 불허다 보니까. 근데 설사 뭐 보낸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국회 비준 받고 뭐 배 가는 기간 뭐 이러면 적어도 이게 몇 달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몇 달 사이에 전쟁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그럼 전쟁을 몇 달 하겠다는 뜻이냐.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말로는 뭐 4주, 5주 안에 끝내겠다 하면서 왜 이걸 지금 요구를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결국 보면 실제 참전의 여부보다는 자신의 공격이 정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가 좀 나눠 갖자라고 하는데 더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제3국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한다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다른 나라들과 뭐 이렇게 소통, 합의를 통해서도 열려 있다, 대화가 열려 있다는 건데 그럼 봉쇄를 제3국한테는 풀어주겠다 이런 뜻인가요?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자기 편은 통과시켜주고 미국에 줄 서는 나라는 통과 안 시키겠다. 이거는 뭐 정말 이해할 수 없죠. 거기가 이 국제 항로고 세계의 그 젖줄인데 네. 그거 일방적으로 자기 국익을 위해서만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안 맞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이 자꾸 이렇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파병 요청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확전 인로에 가면은 그야말로 중동이 완전 불바다면 3차 대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그리고 이란도 그 정말 물밑 대화를 해서 빨리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야지. 그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하면은 이란 역시 줄 세우게 하는 거거든. 내 편에 서라. 그럼 이건 완전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의롭지 못하다. 미국하고 협상을 확실히 하든지 해야지 제3국의 또 책임을 떠는 게 있잖아. 나는 할 만큼 했어. 너희들이 들어와서 공격하는 거야. 예. 이거거든.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간접적인 그 적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하자. 너 들어오면 내가 공격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호송을 위해서 들어간다?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예. 근데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이제 초반 공격 때는 그 하르그 섬이 제외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곳이 이란의 보물섬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어떤 전략적으로 좀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여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90%가 여기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이란은 그 해안가의 항구들이 그 수심이 얕아서 대형 유조선이 될 수가 없답니다. 근데 이 섬이 본토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져서 수심이 깊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그걸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차단하면 이란의 경제적인 목적을 확실하게 쥐는 겁니다. 네. 근데 역대 미국 정부들이 여기를 왜 레드라인으로 설정을 해 놓았냐면 여기를 만약 공습을 해서 이게 무너지게 되면 전 세계 유가 폭등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이란이 또 자기네들 그 원유를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호르무즈를 그나마 통행을 놔둔 건데 자기네들이 수출할 원유가 없다 그러면 호르무즈를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 대규모의 기뢰를 심어 놓을 겁니다.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게 한 6천 개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자기네들만 당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지금 공언하는 게 만약 여기 공습 받으면 그 옆에 있는 쿠웨이트, 카타르 유전 전부 폭파시켜버리겠다 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란이 지금 그 걸프 산유국들을 공격하면서 물론 그 유전지대도 하지만 본격적으로 그렇게 부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최대의 공포심을 주는 정도로 끝내고 있지. 그러니까 이 지역의 그 공격은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직은 나는 레드라인 넘은 건 아니다라고 지금 항변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군사시설만 때렸다라고 네. 하는데 이걸 이제 이란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우리 그 군사시설만 받았으니까 좀 참자 뭐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진짜 본격적인 공격으로 인식하고 대대적인 작전을 필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네. 이런데 이제 이란 전쟁이 이렇게 2주가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란은 미국과 협상할 이유가 없다라고 거듭 밝히고 있거든요. 아직 뭐 조건이 충분치 않다라고 판단하는 걸까요? 어떤 이유에서 협상 의지가 없어 보이는 지금 걸까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양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 할 사람 니고시에이터들 협상가들을 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미국도 중국이라는 거대 이 국가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란에서 요구한 것들이 뭐 전쟁 재발 방지 그다음에 다시 건설해라 이런 건데 장기간에 요구되는 것들이거든. 네.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압박받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걸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이란도 비난받게 돼 있어요. 양국이 다 비난을 벗어날 수 없다고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 전쟁을 끝낼 방법을 하려면은 정말 말리는 사람을 빨리 만들어야 지금 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튀르키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빨리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활용 못하면 안 끝날 수 있어요. 장기간 가면 갈수록 양국은 다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밑 작전을 잘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협상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이게 보여야 된다. 그래야 뭐 다른 제3국에서도 이해를 하죠. 너희들 두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합쳐 세 나라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 엉망이 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비난을 감수를 할 건지 아니면 그걸 벗어날 건지 빨리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뭐 조기 종식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들을 몇 번 했었죠. 뭐 2주 안에서 4주 안으로 끝낼 것이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발언들을 보면은 좀 기조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뭘까요,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아무래도 4, 5주 정도면 끝낼 수 있다고 뭐 자기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전쟁이 시작될 때 군사 전문가들 한결같은 소리는 이 전쟁 오래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대대적인 공습 같은 거는 뭐 트럼프 말대로 4, 5주 정도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한다는 건 뭐 폭탄도 별로 떨어져서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소규모 전투나 아니면 테러 같은 거는 이건 뭐 적게는 몇 년서부터 수십 년 갈 수도 있거든요. 그걸 중동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미국이 침공한 나라가 여러 나라 있습니다. 이라크도 있고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가장 최근에 이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 아프가니스탄 2001년, 이라크 2003년에 했는데 그 후로 20년 동안 계속 전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고 많은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근데 이런가 하면 지금 이란 새 최고 지도자죠.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이제 부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서 러시아로 이송됐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공개석상에 나오지도 않고 뭐 육성이 담긴 녹음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사망설이 돌았을 때 뭐 카페에 있는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했는데 좀 대조적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루머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그 모스타바는 심각한 지금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상처를 치료할 못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지금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에 디시전 메이킹을 할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무장관은 계속 나와서 얘기하던데 어느 정도만 돼도 그 정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숨기면서 하는 것들은 그 추종하는 사람들 결집시키는 이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네. 아 정말 성전을 치르는 그 추앙받는 사람은 항상 남겨놓고 그 결집하려는 이런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심각한 부상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나타나서 명쾌하게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또다시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검찰개혁 수정안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 수사권을 배제하는 거라고 못 박으면서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법안이 재수정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이 밝힌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 정부안이 입법 예고됐지만 당정이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 당정 협의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지금 법안이 이미 조율을 거쳤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 역시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에 도움이 된다며 수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의 공소청장 명칭 변경이나 검사 전원 해임 뒤 공소청 검사 선별 재임용 주장은 검사의 수사 배제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각각 위헌 논란이나 사조직화 주장 같은 반격의 여지를 준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검찰개혁 정부안을 둘러싼 여당 내 법사위 강경파들의 거듭된 수정 주장을 직격하며 직접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르면 오는 19일 검찰개혁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거란 전망 속에
이 대통령이 사전에 교통정리를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핵심 쟁점이자 아직 논의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보안 수사권에 대해선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 추진단장이 공소청 검사의 보안수사권 부여 문제는 국민에게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단장은 오늘 추진단이 주최한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제도를 만드는 정부가 아닌 제도의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안이 뭔지 고민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기소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5도, 광주 18도, 대구 17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아 조금 더 포근해지겠는데요.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충남에는 비상저감 조치도 발령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이 단축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 자체는 맑지만 중부와 호남 내륙에는 오전까지 서리가 내리거나 안개가 짙게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중동 전쟁이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중국과 동맹국을 향해서 군함 파견을 요청했고 이란은 닫았던 해협의 빗장을 점점 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나오시죠. 네,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연합전선 구축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고요? 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7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언급됐던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더해서 2곳이 더 늘어난 건데 일부 국가가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작전에 협조하는 게 당연하다라면서 어느 국가가 참여했는지 기억할 거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롭게 후보국으로 거론된 호주 정부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동참 계획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한미 간 긴밀히 연락하고 있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중동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향한 압박 강도가 거센데요. 중국이 적대 행위부터 중단하라고 사실상 요청을 거절하자 미국은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영국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이고 프랑스는 방어적 태세 유지 기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일본은 법적으로 군사적 제약이 커서 신중론이 큰데요. 오는 19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네, 전장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옮겨가는 모습인데 추가 공습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조금 전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항구가 또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유 시설에 불이 난 걸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지난 14일에도 이란의 공격을 받아서 석유 선적 작업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하르그 섬 공격 이후 이어진 반격이었는데 이란은 앞으로도 이렇게 미국과 협력하는 기업의 석유 시설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5분이면 가능하다면서 하르그 섬에 대한 추가 공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해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란은 최근 연일 들어 해협이 열려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 방송 인터뷰에서 통과를 요청하는 국가는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배들이 해협에 오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침공 때문이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실제 통과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인도에 이어서 일부 유럽 국가도 이란과 협상 단계에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편을 들면 안전하지 않을 거다라는 선별 통제 전략인데 결국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가 이번 전쟁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요청한 가운데 미국 정부 인사들도 잇따라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선박을 호위하기 위한 연합체를 구성하는 데 각국과 합의하고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은 휴일 아침 주요 방송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국을 비롯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청한 데 대해 상당히 논리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등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China top on that list, Japan, Korea, all the Asian nations. So those are the nations that most immediately impacted by this. So of course it's quite logical to have a broad coalition of the nations of the world work to reopen the straits.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의 해협 위협 등 군사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이라며 이란 군사력 무력화가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도 각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힘을 보탰습니다. Iran can't hold your economies hostage, and we certainly welcome, encourage, and even demand their participation to help their own economies. 왈츠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심 석유 수출 기지 하르그 섬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습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과 연합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고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거라고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호위 작전을 이란의 적대 행위가 끝나기 전에 시작할지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많은 국가가 위험을 고려해 적대 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호위 임무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각국을 향해 분쟁을 확대하는 조치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 파견도 요청하면서 근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전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뢰 제거용 소해함이나 규모가 더 큰 구축함 등도 거론되지만 모두 미국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파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적이 기승을 부리던 2009년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한 UN 결의에 따라 아덴만 해역에 파견됐습니다. 2011년 피랍 선박을 구해낸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이름을 알렸고 지금도 47진 병력 260여 명이 오만을 거점으로 상선 보호나 해적 퇴치 같은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견 요청으로 청해부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해적 소탕을 넘어 국가 간 전쟁이 벌어진 호르무즈에 발을 담그기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청해부대가 운용하는 4,400톤급 대조영함은 함대공 미사일과 대잠 헬기, 어뢰 등을 탑재하고 있는데 탄도미사일이나 기뢰에 대처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해적을 상대로 하기 위한 무장으로서는 충분하지만 드론이나 또는 지대한 미사일을 상대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방어 능력이 부족한 청해부대 대신 7,000톤급 이상 구축함이나 기뢰 제거용 소해함 등도 파견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선 보호와는 차원이 다른 전쟁 지역에 우리 군을 파견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은 2011년 리비아 교민 철수 작전을 계기로 유사시 지시되는 해역까지 넓어졌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2020년 청해부대를 호르무즈에 투입했지만 당시 이란의 직접적인 군사 행동은 없었습니다.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지시한 해역에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또 이 모든 건 미국의 공식 요청 이후에나 검토될 사안으로 정부는 아직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견을 검토하더라도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커 단시간에 결론 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당분간 중동 전황과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걸프국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 서부의 무인기 부대 타격 영상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실시간 정보를 통해 이란의 무인기 부대를 급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공격을 받은 뒤 이란 군인 10여 명이 건물에서 뛰쳐나와 도주하는 모습도 담겼는데 이스라엘은 몇 초 만에 정밀 타격으로 그들을 사살해 임무를 완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하루 동안 이란 서부와 중부에서 200개가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 기반 자체를 괴멸하기 위해 적어도 3주간 대규모 공습을 더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 중이라면서도 이란이 협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란은 협상할 이유가 없다면서 장기전 불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미국 등 동맹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최소 6월절, 즉 4월 초까지 이어지는 작전 계획을 세웠다며 이후 3주간의 추가 작전 예비 계획도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יש לנו תוכנית לחימה סדורה ומתוכננת היטב. יש לנו עוד אלפי מטרות באיראן, ואנחנו מייצרים מטרות נוספות מדי יום. המשטר כבר מוחלש, ואנחנו ממשיכים להחליש אותו יותר ויותר מדי יום. 이스라엘군은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방공망 타격에 이어 핵 프로그램과 국방산업 기반 자체를 아예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며 화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כלל הכטב"מים ששוגרו מאיראן לשטח ישראל עד כה יורטו על ידי חיל האוויר. 이스라엘은 이란이 미사일을 새로 만들 능력을 사실상 완전히 잃었고 방공 시스템 100여 개와 탐지 시스템 120여 개가 파괴돼 영공 대부분에서 제공권을 사실상 장악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이란군 약 4천에서 5천 명이 숨지고 수만 명이 다친 것으로 추산하면서 특히 미사일 부대를 중심으로 군 내부 사기 저하와 복무 거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 강력한 공격을 경고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과 대화하고는 있지만 이란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강경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 이란 역시 이스라엘과 주변 걸프국의 공격을 이어가면서 미국의 휴전이나 협상을 요청한 적도 그럴 이유도 없다고 완강하게 일축했습니다. 특히 얼마나 오래 걸리든 이란을 지킬 준비가 돼 있고 승리할 수 없는 불법 전쟁임을 트럼프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방어할 거라며 장기전 불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에 대해선 매우 건강한 상태이고 모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해선 미국과 이스라엘을 뺀 나라들은 통과를 요청하면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 당사국 간 강대강 충돌 속에 해법은 고사하고 끝모를 장기전 위기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미국이 이라크 내 자국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가운데 바그다드 국제공항이 드론과 로켓 공격을 받아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라크 당국은 현지 시각 15일 오후 바그다드 공항과 주변의 외교단지를 겨냥해 로켓 5발이 발사됐으며 이로 인해 공항 직원 등 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이와 별도로 바그다드 공항 인근에서 드론 3대가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군과 미군이 함께 주둔하고 있는 쿠웨이트의 공군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군 참모총장은 SNS에 게시한 성명에서 현지 시각 일요일 오전 공군 기지가 공격을 받아 이탈리아군이 관리하는 드론 경납고가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원은 안전했고 부상자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추대된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부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러시아로 비밀리에 이송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당국은 즉각 부인하고 나섰지만 모스타바의 신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쿠웨이트 일간지 알-자리다는 모즈타바가 러시아 군용기를 이용해 극비리에 모스크바로 이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이송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직접적인 제안으로 성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보안과 정밀 치료를 약속했습니다. 알자리다는 위치 노출을 우려한 보안상의 이유가 이번 러시아 행의 핵심 결정 요인이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모즈타바가 현재 모스크바 외곽 대통령 관전의 사설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뒤 치료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모스타바는 지난 2월 28일 테헤란 공습 당시 부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고 이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서방 매체들은 부상 정도가 심각해 혼수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모스타바가 다리와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안면 부위가 훼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합니다.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new supreme leader. He sent his message yesterday and he will perform his duties. He is performing his dutie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그럼에도 모스타바가 직접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고 국영방송 아나운서가 성명을 대독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의구심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و در مورد گشودن دیگر جبهه‌های آسیب‌پذیر دشمن فعالسازی آن در صورت استمرار وضع جنگی و بنابر رعایت مصالح صورت خواهد گرفت.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실제 신변 상태는 앞으로 국제 정세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 지구에서 임신부와 경찰을 포함해 팔레스타인인 12명이 숨졌다고 하마스 측이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내무부는 현지 시각 15일 오후 가자 지구 중부 도시 자바이다 입구 도로인 사라르 알딘에서 경찰 차량이 공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내무부는 이 공습으로 가자 지구 중부 지역 고위 경찰 간부를 포함해 경찰관 8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가자 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의 한 주택도 공습을 받아 30대 부부와 10살 아들을 포함한 4명이 사망했는데 병원 관계자는 숨진 여성이 쌍둥이를 임신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2주간 이어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 이란 내 50곳이 넘는 문화 유적지가 파손됐습니다. 이란 문화유산부는 현지 시각 15일 박물관과 전통시장인 바자르, 역사적인 정부 청사와 모스크를 포함해 유적지 56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적 중에는 테헤란의 화려한 카자르 왕조 시대 유물인 골레스탄 궁전을 비롯해 이스파한의 샤 아바스 모스크와 17세기 건축물인 체일 소툰 궁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 석유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백악관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유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엑손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등 석유기업 CEO들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운송 차질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정책 수단들로는 위기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1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한 국제에너지기구 IEA 결정에 따라 아시아 회원국들부터 물량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 미국의 하르그선 폭격과 이란의 대대적 반격으로 이번 주부터 원유 시장이 더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선 가운데 IEA의 비축유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시아 오세아니아 회원국들이 당장 1억 배럴 정도를 방출합니다. 미주와 유럽 국가들이 약속한 3억 배럴은 이달 말부터 방출될 예정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긴급 조치가 동원됐지만 유가 폭등세가 진정될진 불투명합니다. 이번에 방출되는 양은 걸프 해역을 통과하는 물량을 기준으로 16일치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주말 사이 중동의 상황은 더 악화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의 거점인 하르그섬을 공습했고 이란은 여기에 맞서 중동 내 모든 석유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수출 통로가 된 푸자이라 항구가 드론 공격을 받아 한동안 선적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حمل و نقل نفت داره ایجاد میشه و اون مموراژی که دارن میگیرن به خاطر توقف کشتی‌ها در دریا قیمت نفت رو به بالای $200 خواهد رسوند. 이에 따라 원유 시장이 이번 주 더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약 없는 종전 타령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But the conflict will come to the end in the next few weeks, and we'll see a rebound in supplies and a pushing down of prices after that. 그러면서 미국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베네수엘라산 비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서둘러 제재를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넘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01원에서 출발해 1,49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100를 넘어 110달러에 근접하면서 고유가 충격에 환율이 급등한 겁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 하락해 한때 5,500선을 내줬지만 1.1% 오른 5,549로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기름값이 조금 떨어졌지만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YTN 취재 결과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오른 뒤 서울 지하철 이용객은 크게 늘고 교통량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지하철역 출구에는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의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출근길 풍경이지만 갑자기 오른 휘발유 가격에 차량 이용을 포기했다는 시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갑자기 기름값이 한 200원 정도, 리터당 200원 정도 올라가지고 그래서 주말에도 이제 전철로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어요. 실제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900원대를 돌파한 지난 10일 이후 서울 지하철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중동 사태 전인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1호선에서 8호선 하루 평균 이용객은 1,033만여 명이었는데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하루 평균 이용객은 1,065만여 명으로 32만여 명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봐도 지난 9일 이후 나흘 동안 하루 평균 24만 명, 2.4%가량 더 많은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중동 사태 이전과 비교한 지난 10일 이후 사흘 동안 서울 시내 교통량은 22만 7천여 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으로 출근하면 30분 정도 걸리는데 최근 기름값에 좀 부담이 돼갖고 버스로 출근하면 1시간 좀 남짓하게 걸립니다. 한 번 정도 환승하고 옵니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도 두 기간을 비교하면 하루 평균 23만 6천여 대가 감소했습니다. 기름값 상승이 차량 대신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출퇴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과 걱정도 상당합니다. 차는 가능하면 좀 적게 타고 지하철로 이용하려고 해요. 많이 오른 것도 문제지만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되니까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뒤 기름값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기름값이 출퇴근길 도로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중동 사태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축산업계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데다 농기계에 넣을 기름값까지 뛰면서 생산비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소 100여 마리를 사육하는 한우 농가입니다. 농민이 트랙터를 몰아 곡물과 건초를 섞은 사료를 여물통으로 옮깁니다. 이 농가에서만 하루 1톤 넘는 사료를 쓰는데 한 달 사료값만 1,000만 원 넘게 듭니다. 사료 대부분은 수입하는 만큼 중동 사태로 환율이 요동치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료값이 조금만 올라도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수백만 원씩 더 들여야 합니다. 여기에 경유 가격이 오르면서 농기계 가동도 부담입니다. 소는 큰 동물이라 분변 처리부터 사료 공급까지 모두 대형 농기계를 써야 합니다. 이 농가에서 쓰는 경유의 양만 한 달에 300리터가 넘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사태가 길어질수록 생산비 부담은 고스란히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난 비용은 농가의 수익 구조를 뿌리째 흔듭니다. 최하 원뿔 이상 정도는 나와야 이제 뭐 우리 인건비라든지 사료 가격 정도는 되는데 원뿔 밑으로 나오면 그거 손해입니다. 예, 한 뭐 최하 몇십만에서 몇백만 원까지 손해. 어렵게 물꼬를 터놓은 중동 수출길도 막혔습니다. 까다로운 할랄 인증까지 받아 지난해 UAE에 처음으로 한우 수출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양을 더 늘릴 계획이었지만 전쟁이 터지며 2월 이후 판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2톤 전체 2톤 나갔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상주 축협 통해서 960kg 정도 그렇게 지금은 연초 2월 달에 이제 200kg 나간 다음에 지금 전쟁으로 중단된 거래 상태예요. 중동 전쟁 여파가 국내 농축산 분야 전반에 번지면서 밥상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감도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서 추경 예산이 이달 말까지 신속하게 편성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 규모는 최대 20조 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의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는 휴일을 반납하고 초고속 추경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당정은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 에너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3월 말까지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경은 에너지 민생 위기 회복을 위해서 긴급히 편성돼야 한다는데 합의를 했고요. 3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목표를 가지고 제대한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고 추경 규모는 최대 2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획예산처 전신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안 의원은 적정한 추경 규모로 15조에서 20조 원을 전망했습니다. KB증권 등 민간 연구기관도 최근 보고서에서 10조에서 20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반도체 업황 호조로 법인세가 더 거치고 주식시장 거래세도 늘고 있어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경 사업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물류 유류비 부담 경감과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의 민생 안정, 고유가로 타격을 받는 수출 기업 지원에 집중됩니다. 전문가들은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불안 등 내수 심리 위축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유가가 높아지고 또 중동 사태 때문에 그 세계 경기가 또 침체되고 또 내수도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태고 하니까 소규모 추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정을 한꺼번에 투입하기보다는 향후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검찰과 협의해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인근 차 안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남양주에서 보호 대상이었던 20대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실 대응 감찰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은 오늘 경찰의 부실 대응 여부에 대해 즉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건 처리 과정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은 별도 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고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신고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경찰의 보호 대상이었지만 경찰이 잠정 조치 3회 이호를 신청하지 않아 피의자가 접근해도 별도 알람이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또 다른 남성 3명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이 또 다른 남성 3명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약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피해자인 남성 3명 모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김소영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받아 마시고 모두 정신을 잃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들 가운데 1명에게 김소영이 음료에 넣었다고 알려진 것과 같은 약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범행을 당한 남성은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 약물이 검출되진 않았고 나머지 1명은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같은 성분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김소영이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모두 6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2명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확인된 범행과 관련해 김소영을 특수상해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김소영은 앞선 범행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국선 변호인은 최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소영의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새로운 변호인 선임 절차가 늦어지면 기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이른바 정부안에 대한 비판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됐고 돌이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한다거나 검사 전원을 면직한 뒤 선별적으로 재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기묘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기득권 세력에게 반격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의 개혁안에 공개 반발하고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면직 등을 주장했던 여당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언급되는데 당정의 입장과 강경파와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청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초선 의원들 만찬으로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이 보다 명확하게 확인된 다음 날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늘 변함없이 강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른 시간 안에 검찰개혁 결과물을 내보이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상징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여타의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릅니다. 강성당원 중심으로 터져나오는 도로검찰청 우려를 의식해 일종의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인데 이와 동시에 당정청 조율은 속도를 내며 입법 시계를 빠르게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당내에선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중수청 공소청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19일 날도 통과될 수 있다는 게 배제하지 않는다. 지금 조율 중에 있고 여의치 않으면 선물 국회 안에 최대 관건은 국회 법사위 운영권을 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입니다. 주말 사이 정 대표가 추미애, 김용민 등 법사위원들을 만나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최대한 잡음을 줄이고 조율을 매듭짓기 위해 정 대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별개로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없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선 그 이후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정부안에 여러 차례 힘을 실은 만큼 수정의 폭은 크지 않을 거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당정과 강경파 사이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조율해야 할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현역인 김영환 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접수를 추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김 지사를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늘 추가 접수를 공고해 내일 후보 등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단은 비단 충북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고 기득권 공천이 아닌 국민 눈높이 공천, 과거의 정치가 아닌 미래 정치를 향한 공천 혁신을 앞으로도 멈춤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부산시장 공천 방식을 놓고 공관위원들이 이견을 보이며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관위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공천 방식을 결정하지 않은 지역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부산시장 선거에 혁신 공천을 도입하자고 주장하자 일부 공관위원들이 반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공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방식의 공천이 필요하다며 현역인 박형준 시장을 컷오프하고 주진호 의원을 단수 공천하자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고 정의용 사무총장과 부산이 지역구인 곽규택, 서지영 의원 등 일부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 문화의 주류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2관왕에 오른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한류가 이제는 한국이라는 국적을 넘어서 세계적 스타일과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미국 주류 문화의 상징 아카데미 트로피를 처음 들어올린 작품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입니다. 100년 가까운 아카데미 역사상 비영어권 영화로는 처음으로 작품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당황스러우면서 또 기쁘고 작년 5월에 이제 칸느에서 시작된 이 긴 여정이 가장 행복한 형태로 마무리되는구나. 이듬해 윤여정 배우는 한국계 정의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로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기생충이 우리 감독과 배우 이야기로 아카데미의 문을 처음 열었고 이듬해는 한국계 미국인 감독 작품에 우리 배우가 상을 받은 셈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두 작품과 비교하면 훨씬 더 다국적입니다. 한국 문화와 K-팝이 바탕이지만 국적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계 캐나다인 감독의 노래는 한국계 미국인, 제작사와 유통사는 순수 미국 기업들입니다. 그렇지만 세계문화산업계는 캐대언을 한류와 K-팝으로 분류합니다. 한류가 한국이라는 국적을 넘어 한국 스타일의 음악과 문화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들을 이제 올곧이 다 포함을 하고 특히나 그런 점에서 이제 자본이나 제작의 관점이 아니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콘텐츠를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류의 정의에 대한 논란은 늘 있었습니다. 한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한류이기도 하지만 외국 문화라도 우리만의 스타일로 해석해 세계인의 공감을 얻는 것이야말로 한류의 본질이라는 점을 캐대언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출범 이후 19일 만에 첫 번째 강제 수사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이른 아침부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21g 관련 실무진 자료 확보하려고 실무진에 지시한 내용 확보하시려고 오신 걸까요?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윤한홍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지난달 25일 종합특검 출범 이후 19일 만에 첫 강제 수사입니다. 피의자 윤한홍의 자택 등 복수의 장소에 대해서 오늘 이른 아침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영장에는 윤 의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g이 관저 공사를 수의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21g은 김건희 씨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고 코바나 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까지 한 업체라 김 씨의 영향력으로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팀은
이 과정에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장이었던 윤희원이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시간 제약 등의 이유로 실무를 맡았던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만 구속 기소하고 윗선의 개입은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마쳤습니다. 윤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된 날 이들의 2차 공판 기일도 열렸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이 윤희원까지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SPC 삼립 시화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공장장 A씨를 포함해 관계자 4명에 대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경기 시흥시에 있는 SPC 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 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기계에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다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1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립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오늘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홍은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차를 타고 맴돌면서 초등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3차례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극장가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모은 작품이 됐습니다. 이 작품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주말 휴일 사흘 동안 125만 명을 추가로 모아 누적 관객 수 1,346만 명을 기록 중입니다. 이로써 2023년 개봉작 서울의 봄을 넘어 팬데믹 이후 개봉 영화 가운데 최다 관객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2015년 개봉한 베테랑을 제치고 역대 흥행 순위 7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걷히면서 어제보다 온화해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릅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5도, 대구 17도, 광주는 18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탁하겠고 특히 수도권과 충남에서는 비상 저감 조치도 발령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이 단축되고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네, 다만 중부와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고요. 이와 함께 서리로 인한 미끄럼 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급가속과 급제동을 자제하고 평소보다 천천히 차간 거리를 충분히 두고 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나 고가도로 주변에서 서리가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